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 1. 오해 겐잡으로 장편소설 김현경 옮김 은행나무 2장 조개 껍데기에서 붉어지다. 이사나는 나무가 어린 잎들로 뒤덮일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나무가 잎사귀로 무장하고 나무의 정서가 안정권에 들어갈 때면 나무와 교감하는 그 또한 벌거벗은 모습이 가려져 위협받는 일 없이 복잡거리는 거리를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어느 아침 쉘터의 총알을 통해 물참나무의 어린 잎이 발아하기를 마침내 넘기고 싱싱한 햇빛에 부드럽고 새롭게 펼쳐진 내장 같은 잎사귀를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에게도 한겨울을 넘긴 생명력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콧구멍을 넓혀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부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를 확인한다. 쉘터 안의 생활에 가장 깊이 순응하고 있는 진에게도 새로운 에너지의 충전이 이루어진다. 그 얼마쯤을 발산하러 나가자고 이사나는 진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기 시작했다. 시간과 인내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다. 저녁 무렵이 되어 어린 나무를 옮기듯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고, 즉 건조를 막기 위해 지프로 나무줄기를 감싸듯 스웨터와 풀색의 면바지를 입히고 털실로 짠 좁은 차양 모자를 씌우고 쉘터를 나갔다. 현관과 이어지는 비탈에서 습지대 가장자리 길로 내려간다. 어린아이는 오오 하고 두려움에 위축된 신음소리를 내며 모든 체중을 실어 저항했다. 그 일대 한쪽에 누운 주름잎이 빽빽이 자라다 지상 5cm 높이로 작은 꽃들을 흐드러지게 피운 것을 무서워한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를 안고서 누운 주름잎 꽃이 피어있는 곳을 뛰어넘었다. 습지대의 선체로 말라버린 잎과 줄기는 부피가 더욱 줄어들고 오그라들어 있었다. 한쪽에서는 푸른 풀들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습지대는 그곳의 줄기가 긴 들풀이 무성했던 계절의 추억에 비추어 보면 무척이나 움푹 파인 듯 보인다. 큰 3번 나무를 오른쪽으로 하고 걸어가 범죄 소년단이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던 샘물 옆을 지나 고개를 올라가는 대신 전차가 지나다니는 길 아래 터널을 지나고 큰 배의 하부 같은 모양을 한 비탈진 밭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도심에 이르는 간선도로의 완만한 커브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거기에서 돌아다 보면 대지는 습지대를 사이에 둔 섬 같다. 그 섬 아래 아직 어린 세잎으로만 뒤덮인 비탈에 그의 쉘터가 홀로 고독하게 우뚝 솟은 작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아들과 나란히 간선도로를 달리는 노선버스의 맨 뒤에 앉아 버스가 습지대 남쪽을 크게 우회하는 동안에 쉘터 콘크리트 덩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점점 더 목을 비틀며. 건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나서도 아들의 몸을 한쪽 팔로 붙잡은 채 언덕의 모습과 연관시켜 쉘터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왜? 쉘터의 위치를 그와 같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까? 그것은 1시간 뒤에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폭발의 열과 충격파가 이 도시를 엄습하기 전에 공황 상태에 빠진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냉정함과 끈기를 가지고 진과 함께 걸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나무와 고래가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는 순간까지 그와 아이 둘이서 인간 세계의 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침착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심한 열로 콘크리트의 외벽이 번쩍거린 다음에 이어질 충격파는 어린아이의 귀에도 울릴 것이다. 이사나는 그때 평온하게 속삭이는 듯한 세계의 끝입니다. 라는 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사나는 버스 종점 유원지 입구에서 어린아이를 자기 다리에 기대어 세우고 회전 가로대가 달린 개찰구 속으로 들어가 좁은 눈처럼 생긴 구멍에 동전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사나의 손가락이 세게 튕겼다.
동전 투입구가 망가진 것이었다. 일단 나와 옆에 있는 개찰구로 옮기려고 하는데 진이 개찰구의 금속 파이프에 매달려 헉헉 신음소리를 내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진을 향해 뭔가를 해주려 한다. 그러면 진의 안개가 낀 듯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루틴이 그려지며 즉각 강한 착각이 일어난다. 애초에 그러한 루틴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한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것을 변경하려 하면 진은 그 착각 위에 서서 단호히 저항한다. 한 번은 착각이 복도의 막다른 곳으로 진을 이끌었다. 되돌아가려고 하자 진은 육체적인 고통이 배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힌 벽으로 돌진했고 그의 작은 몸을 벽에서 잡아 때려던 이사나는 몹시 지쳐버렸다. 차라리 그 벽에 못 같은 걸로 구멍이라도 뚫어줄까 생각할 정도였다. 그마저 불가능하다면 괴로워 몸부림치는 소리를 내며 다른 출구로 향하는 걸 거부하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착각의 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벽에 그 자신을 찧어 깨부수는 모습이 생생히 보여 그를 공포에 떨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사나는 소금쟁이처럼 버티는 진의 양손 양다리를 금속 파이프에서 떼어내려고 악정고투했다. 그 시도를 단념하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러 물체의 거리를 눈대중하는 것으로 진의 저항에 굴복해버린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진이 착각의 루틴을 따르는 안정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고장난 회전 가로대를 향해 마치 그곳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새로이 의식한 것처럼 천천히 다가가 그대로 어린아이를 안아올려 회전 가로대 건너편에 내려놓는다. 이제 이사나는 옆 개찰구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의 등을 향해 진은 거친 현실세계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겨자씨같이 작은 영혼의 비명소리를 냈다. 그것은 이사나가 금속 파이프에 허리를 부딪혀가며 달려가 동전을 넣으려다 실패하고 다시 개찰구를 돌아 나오는 동안 하염없이 도망치는 또 다른 자신이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인가 싶었다. 어린아이와의 사이가 유원지의 무인 개찰구로 가로막힌 것에 자기의 실제감을 희미하고 불안정하게 느낄 정도로 그는 지적장애를 지닌 아들에게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까스로 동전이 들어가는 회전 가로대를 발견하고 이사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공황 상태에 빠진 어린아이를 끌어안아 그 부드럽고 뜨거운 육체로부터 근원적인 격려를 흡수하려 했다. 그런 그의 앞에 유원지 직원이 경계하듯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초로의 직원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지금 저 비명은 도대체 뭐지? 유원지 안 작은 동물들이 식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이사나와 눈이 마주치자 힘없이 이렇게 경고할 뿐이었다. 이미 끝났소. 지금 들어가도 동물들은 볼 수 없소. 놀이기구도 운행하지 않고. 그런데 멀리서 와서 라고 이사나는 말하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유원지 안쪽을 바라보았다. 해질녘 유원지에 관람객의 인적은 없고 높은 철기둥에 코일로 연결된 비행선과 케이지 역시 그것들이 회전할 때 원심력에 의해 퍼지며 가득 채우는 넓은 공간의 중앙에 미덥지 못하게 오그라든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다. 제트코스터 궤도도 지금은 입체화된 미로의 골조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네나 시소에 칠해진 빨간 페인트와 힘없이 구부러진 나뭇가지를 소소하게 꾸며주는 초록색 잎사귀만이 싱싱해 보였다. 이미 어떤 음악도 이 유원지를 장식하고 있지 않다. 멀리서 왔다니 한 바퀴 도는 정도는 좋소. 아르바이트생들이 기계를 청소하고 있어서 모두 돌아갈 때까지 출구는 열려 있으니까. 하고 직원은 말없이 유원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있는 이사나에게 말했다. 이사나와 진은 갇혀있는 물새떼가 전복살의 주름에서 나는 냄새처럼 이상할 정도로 묵직한 냄새를 내뿜는 곳을 지나쳤다. 자신들에게 교활하고도 소소한 적의를 드러내는 위험한 사냥, 빼빼 마른 돼지, 지쳐있는 토끼 앞에 멈춰서지 않았다.
원숭이가 원래는 군생하는 생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할 만큼 홀로 우리에 갇혀 털이란 털은 모두 세우고 있는 녀석 앞에도 멈춰 서지 않았다. 그와 아들이 너무 부산하게 걸어다니는 통에 관람객들에게 둔감해져 있던 살찐 비둘기마저도 줄줄이 날아갔다. 얼마쯤 거리를 두고 지면에 있는 비둘기 떼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의식하고 보니 물새들도 원숭이들도 다른 모든 작은 동물도 한 방향을 유원지한 지는 해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작은 것들의 자세로부터 무엇인가 암시를 받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멈춰 서지는 않았다. 원래 이사나와 진이 동물 우리 앞에 멈춰 서서 그곳에 잡혀와 나태를 강요당하고 있는 존재들을 관찰하는 일은 없었다. 이사나는 일상을 나무 관찰에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었고 어린아이 또한 들새 소리 녹음에 영혼을 빼앗겨 오랜 기간 귀로 새를 관찰하는데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그들이 사물 관찰에 냉담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저 진은 태어나자마자 받은 머리 수술의 영향으로 오른쪽 시력이 약했고 또한 실내에 틀어박혀 사느라 한쪽 눈으로 원근을 파악하는 방법에도 숙달되지 않았다. 설령 우리 구석에서 애매하게 혐오스러운 자세로 틀어박힌 너구리를 보여주어도 진은 우리의 쇠기둥 밑을 볼 뿐 너구리를 보았는지 아닌지 분명치 않았다. 도대체 시력도 지능도 미발달한 어린아이에게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너구리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언제나 그는 진이 극히 한정된 조건의 상상력을 가졌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로 진과 이사나는 기계로 된 놀이기구가 펼쳐진 광장으로 나갔다. 50m쯤 앞에 마법 찻잔을 실은 큰 판이 있었다. 그 주위에 무리지어 있던 젊은이 몇 명이 일체히 고개를 돌려 가까이 다가가는 그와 어린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그곳을 향해 다가가자 어깨가 처진 소년 같은 녀석만 남고 패거리는 썰물처럼 비스듬히 뒤편으로 공중화장실이 있는 큰 등나무 실형 쪽으로 물러갔다. 패거리가 자연스레 뒤로 빠지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무의식의 주의를 끄는 데가 있어서 이사나는 거대한 찻잔들이 올라탄 회전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과 진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걸 느꼈다. 그래도 일종의 자기 방어 본능에 따라 물러가는 녀석들을 굳이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법 찻잔에 매혹된 사람처럼 그것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다가 어린아이가 모래주머니같이 무겁게 저항하자 점차 보폭을 좁히며 다가갔던 것이다. 혼자 남은 소녀는 회전대 한쪽 구석에 벌레집 모양을 한 운전실로 들어갔다. 그는 지금 주변에서 물러난 자들을 실은 동료도 지인도 아니라는 듯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졸렬한 연기 속에는 지금 그를 내버려두고 가버린 동료들에 대한 유아적인 원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녀는 찻잔이 놓인 판 위로 올라가는 대신 우두커니 멈춰서 있는 이사나와 진 앞에서 기계 스위치를 켰다. 그러더니 움직이기 시작한 찻잔들 사이로 이처럼 비일상적인 일에 대한 직업적인 숙련이 자아내는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와 함께 허리를 구부리며 들어갔다. 마법 찻잔, 역학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커다란 1인용 찻잔들은 회전판 위에 구멍 뚫린 궤도를 이동하며 자전하였고 각각의 공전관계들로 어지럽고 복잡한 접근과 이동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지금 찻잔 하나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수리만 보이는 기계 담당 혹은 단순히 기계를 청소하기 위해 고용된 소년이 부리는 변덕이 이 회전관계의 또 다른 요소가 되었다. 다름 아니라 찻잔 속 핸들 장치를 조작해 궤도 위를 움직이는 찻잔이 더욱 격렬한 기세로 자전했기 때문이다. 찻잔은 주위의 모든 빈 찻잔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듯이 자전한다. 이윽고 한 회분의 시간이 지나고 찻잔의 공전 운동이 느려지고 결국에는 정지한 이후에도 소년이 탄 찻잔만은 자전을 계속하고 있다. 마침내 찻잔이 때마침 올려다보던 이사나와 진의 바로 근처 가장자리까지 다가왔는데 측면문을 열고 나타난 소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머리를 힐끗 돌려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미덥지 못하게
그리고 원망스러운 듯이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다 그대로 양 무릎과 손을 판에 대고 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딘가 동요하는 이사나에게 발치에서 피어오르는 웃음소리가 위협을 가했다. 뜻밖에도 진이 웃고 있었던 것이다. 토하던 소녀는 무릎과 손을 판에 대고 종이 호랑이처럼 수평으로 길게 내민 머리를 수직으로 쳐들고 진을 노려보았다. 이사나는 소년의 코와 입에 점성을 띠고 매달려 있는 오물이 노을진 서쪽 하늘 빛을 받아 오렌지색으로 비치는 것이 요란하게 칠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땅거미에 퇴색되어 어두워진 큰 찻잔들 사이에서 눈부시게 보였다. 또한 소년의 눈이 구토 때문에 확대되고 기계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되어 치어의 눈처럼 균형에 맞지 않게 크고 부드럽게 번진 색을 띠고 있는 것에 마음이 끌렸다. 소년이 오른팔을 들어 입가를 닦자 무슨 색인지 확실치 않은 줄무늬 셔츠의 소매뿌리가 벌어져 붕대로 칭칭 감은 팔목이 드러났다. 이어서 소년이 눈물을 훔칠 때 뚜렷한 눈매는 금세 갑작스러운 증오로 빛났다. 진은 더 이상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사나도 소년의 눈빛에 튕겨나가듯 머리를 돌렸다. 이윽고 그가 발견한 것은 기묘한 상황이었다. 소년의 동료들이 공중화장실 쪽에서 일종의 포이즌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화장실 출구를 막는 어살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어살의 왼쪽 끝에 선 청년은 이쪽을 똑바로 감시하고 있고 다른 청년들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 유원지에 갇힌 것들, 스스로 남은 것들은 비둘기도 원숭이도 정체불명의 청년들도 모두 똑같이 서쪽을 올려다보며 평온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어깨나 등을 긴장으로 굳히고 어살에 걸려드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사나는 뱀의 표적이 된 개구리의 흥분을 느꼈다. 옷 밖으로 드러난 피부는 공포의 직접적인 한기를 느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는 무저항을 강요당하고 있었는데 젊고 폭력적인 일당은 그렇게 무저항 중인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때릴지 몰랐다. 녀석들의 폭력적인 덫 가운데로 순순히 끌려들어가는 전개가 이사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진이 딱히 소변을 보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극히 드문 외출에 흥분하여 지금이라도 진은 쉬아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몇 발자국 공중 화장실을 향해 걷기 시작해버리면 이후 걸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껴안고 달릴 수밖에 없다. 녀석들이 덫을 친 등나무 실험 그늘 너머의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타인의 오줌으로 젖어 있는 더러운 바닥 위로 아이와 함께 맞고 쓰러질 때까지 자연스러운 방향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사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그의 몸을 녀석들이 구둣발로 차고 굴리며 어떻게든 자기 손끝을 오물로 더럽히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폭력적인 육체의 어사를 이룬 그들에게 맞고 차이면 그곳에서 개처럼 고꾸라지지는 않는다 해도 한참 동안은 꼼짝 못할 것이다. 어둡고 차가운 공중화장실 안에서 볼과 코를 콘크리트에 박고 의식을 잃은 인간의 육중한 육체가 가로놓여 있다. 역시 매를 맞은 진이 그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소용돌이로 점차 빠르게 그리고 점차 깊이 휘말려 들어간다. 아이의 공포에 대해 상상하면 새로운 공포의 감각이 이따금 자신과 아들이 내장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사나에게 시큼하고 끈적끈적한 위액 같은 걸 맛보게 하여 안구 아래가 아플 정도였다. 되돌아가.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처럼 되돌아가. 혹시 등 뒤에서 바짝 뒤따르는 자들의 낌새가 두렵다면 아이와 함께 소리를 질러. 하고 그의 의식의 확실한 부분이 말했다. 마법 찻잔 위의 소녀는 청바지를 입은 무릎을 모으고 살짝 몸을 숙이고서는 자신이 토한 걸 바닥 판 위에 문질러 없애려고 조금씩 구둣발을 비벼댔다. 붕대 감은 팔목은 허리 뒤로 하고
그러고는 아까와는 반대로 조롱하는 기세가 역력한 눈으로 이사나를 내려다보았다. 무릎을 꿇고 토한 것이 그들 부자이기라도 한양. 그 옅은 웃음과 득이양양한 찡그림이 뒤섞인 표정은 소년을 불량소년 나름으로는 멋져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어살고조를 이끌며 이사나를 지켜보는 청년의 여윈 얼굴에도 공유되고 있어 이쪽에서는 어깨와 등만 보이는 일당 모두가 다 같은 표정을 띠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잔물결 같은 그의 옅은 웃음소리가 전해오는 것 같기도 했다. 이사나는 자포자기적 분노에 휩싸였다. 수렵단에게 포위당하여 섬유질이 약한 뿔밖에 남지 않은 인도 코뿔소가 지축을 흔드는 소리를 내며 제자리 걸음을 하다 거대한 두개골 안에 왜소한 뇌를 뜨겁게 하는 울분에 이끌려 돌진하는 식으로 이사나는 진의 손을 꽉 쥐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처럼 무의미하게 자신과 진을 폭력에 노출시키는 데에 자기 조롱을 맛보며 또한 그처럼 수동적인 자세를 돌이켜 폭력적인 것을 향해 돌격하는 행동의 궁극에 존재하는 독자성에 다름 아닌 자기 내부의 촉수가 지금이라도 닿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 어살 입구를 통과했을 때 이사나는 똑바로 앞을 향해서 걷는 그의 시야 한쪽 구석에 들어왔다 나간 청년이 짐승의 통과를 허한 뒤 수렵 중인 자기 패거리에게 방향무인하게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리더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작자는 토치카에 숨어 사는 미치광이었어, 역시. 이사나는 진의 손을 이끌어 인간 어살 구조를 뚫고 어두운 등나무 시렁 아래를 지나가 더 어두운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다. 진은 어두운 발밑을 까치발을 하고 더듬으며 오 하고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런 진을 안아 올려 오줌을 누이고 난 후 낯설고 차가운 오줌 냄새 속에서 따뜻하고 살아있는 새로운 오줌 냄새를 맡으며 이사나 또한 오랫동안 방뇨했다. 공중 화장실을 나왔을 때 어사를 짜던 자들은 이미 모습을 감추었고 마법 찻잔 판 위에서 소년 하나가 대걸레에 기대듯 하며 느릿느릿 청소하고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무성한 나뭇잎은 가슴에 파고드는 빛깔로 푸르디 푸르렀다. 이미 판 위에 선 소년의 머리도 한 줌의 거무스름한 지푸라기였다. 소년을 어두워지는 공기층을 통해 보고 있자니 타오르는 듯한 붉고 거친 입자가 온통 섞여들었다. 그래서 그는 비둘기나 원숭이 그리고 육체의 어사를 이루고 있던 자들이 했던 것처럼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짙게 그린 하늘 위 구름에 아래 윤곽선이 가느다란 금색 선으로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사이에도 저녁 어스름은 깊어져 이사나와 진이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마법 찻잔 판을 청소하던 소년은 대걸레를 어깨에 메고 튀어오르며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다.